마르크 마르케스는 무젤로에서 경주할 예정입니다. 발 수술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에요. 어깨도요. 하지만 정말 미친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 미친 건 마르크가 거의 한팔반으로 몇 달 동안 경주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도요. 팬들도요. 심지어 두카티 팀의 상당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싸웠습니다. 르망에서 모든 것이 터질 때까지요. 왜냐하면 그 낙상 이후 마르케스는 우리가 그의 시즌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무언가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깨 안에 나사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가 운전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요구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속 350km가 넘는 속도로 모토GP를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코너 중간에 팔에 힘이 빠지는 동안에요. 그것은 단순히 부상당한 채로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토바이 위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제 큰 질문이 나옵니다. 마르크가 이미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위험했다면? 그가 정말로 회복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르케스가 아직도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르크 마르케스가 두카티 피트 안에서조차 자신의 부상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염제로 관리할 수 있는 막연한 통증이나 작은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쪽 어깨 안에 티타늄 나사가 움직이며 오토바이의 모든 진동과 함께 움직이고 요골 신경을 직접적으로 스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 의사라도 모토GP를 최고 강도로 운전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할 부상입니다. 그리고 마르크는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요골 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레이스에서 그것을 잃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골 신경은 손목과 손가락의 신전, 그리고 손등과 팔뚝의 상당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주요 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압박되거나 자극을 받으면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불규칙해집니다. 팔은 몇 바퀴 동안 정상적으로 반응하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상하고 정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의 순간에 순식간에 발생하는 기능적 손실입니다. 마르크는 그 느낌을 온오프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해 보이는 묘사는 트랙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면 사실은 섬뜩합니다. 현대 모토GP에서 선수는 오른쪽 팔을 사용하여 스로틀을 제어하고 제동 시 몸을 지탱합니다. 모토GP에서의 제동은 1.8g 이상의 감속을 발생시킵니다. 몸이 앞으로 밀려나 오토바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그 힘을 견디기 위해 선수는 양팔로 핸들바를 적극적으로 밀어야 합니다. 만약 그 순간 오른쪽 팔이 고장나면 몸의 무게가 통제 불능 상태로 프런트 엔드로 쏠립니다. 그리고 프런트 엔드가 선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중을 받으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하이사이드 또는 프런트 타이어의 갑작스러운 붕괴입니다. 그것은 많은 관중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마르케스가 왜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낙상을 겪었는지 말이죠. 그것은 계산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반응을 멈추는 팔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마르크는 누구보다 자신의 뇌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상이 공개되는 순간 정신적 역학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모든 기자회견에서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경쟁자들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팀의 정비사들조차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도 헬멧 안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한계에 있을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르크는 혼다 시절 동안 가능한 가장 힘든 방식으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상완골 부상이 영구적인 대화 주제가 되었을 때 그의 성능은 급락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더 나빴기 때문만이 아니라 최고로 운전하려고 노력하면서 부상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정신적 부담이 단순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그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침묵.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경주하고 점수를 얻고 일정이 허락하는 첫 순간에 외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몸에는 그 나름의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의 몸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신체적 빚을 안고 르망에 도착했습니다. 낙상 후 피트에서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저는 제 한계에서 0.5초 뒤처져 있습니다. 모토GP에서 순수한 성능 면에서 0.5초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폴 포지션을 놓고 싸우거나 2열에서 출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레이스에서 우승하거나 4위로 마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마르크 마르케스 수준의 선수가 그러한 신체적 핸디캡을 안고 경쟁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즉시 이해하게 합니다. 그가 숨기고 있던 문제의 실제 심각성,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성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가 어깨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르크는 여전히 그리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레이스에서 우승했습니다.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말 경쟁자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두카티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입니다. 부상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스타 선수가 몇 달 동안 실제 능력의 일부만으로 경주해왔고 차고 안에 누구도 그것을 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르망은 마르크 마르케스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서킷은 습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타이어 거동의 어떤 불일치도 특히 가혹하게 응징하는 다양한 노면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프런트 엔드에 대한 신뢰가 전부이며 선수의 어떤 망설임도 즉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종류의 트랙입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의 낙상은 겉보기에는 모토GP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진입, 접지력 상실, 노면과의 접촉, 오른쪽 발의 5번째 중족골 골절. 고통스럽고 제한적이지만 고정과 치료로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던 것은 그 낙상이 진짜 문제를 드러내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는 이미 몬멜로의 카탈루냐 GP 이후 비밀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바르셀로나에서 레이스를 마치고 같은 주에 수술실에 들어가 어깨 나사를 제거하고 재배치한 다음 놓치는 그랑프리 수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챔피언십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한 은밀한 수술 계획 수준은 마르크의 정신력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이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토바이 간의 기술적 차이가 점점 더 작아지는 챔피언십에서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는 경쟁자들이 이점을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취약성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르망에서의 낙상은 모든 일정을 앞당겼고 원래 계획을 유지할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발이 골절되고 어깨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은 몬멜로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시 조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토GP 선수가 몇 달 동안 팔 부상을 보상하면서 운전할 때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 부상만큼 해로울 수 있는 변형된 움직임 패턴을 개발합니다. 모토GP 라이딩의 생체 역학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선수는 단순히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앞뒤 축 사이의 무게 배분을 제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제동 시 몸은 앞으로 이동하고 팔은 핸들바를 밀어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가속 시 몸은 뒤로 이동하여 후방 트랙션을 높이고 견인력을 개선합니다. 코너에서는 원심력과 몸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정 시스템은 양쪽 팔과 양쪽 어깨가 동일한 힘과 감각을 가질 때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한쪽이 고장나면 뇌는 자동으로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속된 이러한 보상은 목, 등, 그리고 반대쪽 어깨의 비대칭적인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다리를 절뚝거릴 때 발생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건강한 다리가 부상당한 다리가 해야 할 일을 떠맡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마르크에게 몇 달 동안 오른쪽 어깨의 나사가 움직이는 상태로 경주하는 것은 그의 몸이 왼쪽 어깨나 경추 부위에 2차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 보상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누적적으로요. 수술은 나사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었던 악화 과정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르크의 라이딩 스타일은 매우 구체적인 기술적 이유로 오른쪽 어깨에 특히 의존합니다. 마르크는 그리드의 거의 모든 다른 선수보다 프런트 엔드에 더 많은 하중을 가합니다. 그의 제동 기술은 다른 어떤 선수보다 늦게 진입하고 더 강하게 제동하며 프런트 타이어가 최대 하중을 견디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가장 큰 동적 하중이 가해지는 순간에 팔이 핸들바에 능동적이고 통제된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지점에서 오른쪽 팔이 고장나면 그는 그의 특징적인 제동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크 마르케스처럼 제동할 수 없다면 그는 단순히 마르크 마르케스처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한으로 계속 미룰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트랙에서 자신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그리드에게 가장 불편한 결론이 있습니다. 마르크가 이미 그러한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카티에서 1년 반이 지난 후에도 아직 완전히 숙달하지 못한 오토바이로 그리고 그의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운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었다면? 모두가 큰 소리로 묻기를 피하는 질문은 그가 정말로 100% 회복했을 때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독 안에서는 마르크가 적어도 한 번의 레이스를 더 기다릴 것이라는 상당히 광범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젤로는 100% 컨디션의 선수들에게도 파괴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최근 2번의 수술을 받고 막 수술실에서 나온 사람에게는 전통적인 의학적 논리는 더 유리한 서킷을 기다리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크는 무젤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서킷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넘어서야 합니다. 무젤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계곡에 건설된 5,245m 길이의 트랙으로 언덕이 특정한 공기역학적 조건을 만들고 이탈리아 여름의 더위가 아스팔트를 하루 종일 거동이 변하는 표면으로 만듭니다. 무젤로의 아스팔트 온도는 오후 세션에 50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이어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선수가 탐색할 수 있는 한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술적으로 이 서킷은 선수와 오토바이의 다른 것을 요구하는 3가지 명확하게 구분된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메인 직선 구간과 첫 번째 제동 구간입니다. 모토GP는 직선 구간 끝에서 시속 340km 이상으로 도달하며 약 시속 80km로 진입하는 첫 번째 코너를 위해 제동해야 합니다. 이곳은 캘린더에서 가장 격렬한 제동 구간 중 하나입니다. 그 지점에서의 감속은 1.8g를 초과하며 겨우 2초 동안 지속됩니다. 그 2초 동안 선수는 자신의 체중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힘이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을 견디고 프런트 타이어 잠김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제어하며
다음 코너를 위한 주행 경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팔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른쪽 어깨를 주된 고정 지점으로 삼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역은 서킷 중앙의 고속 코너 구간입니다. 아라비아 타스, 코렌타이오, 카사노바 코너입니다. 이 코너들은 시속 150km에서 220km 사이로 진입하며 지속적인 공기역 학적 지지를 요구합니다. 이 코너들에서 오토바이는 몇 초 동안 연속적으로 55도에서 65도 사이로 기울어집니다. 그 지점에서 선수에게 작용하는 힘력은 1.3g를 초과합니다. 몸은 그 시간 내내 오토바이에 대해 특정 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허리, 복부, 어깨의 지속적인 근육 긴장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구역은 직선 구간 전의 마지막 시케인입니다. 이곳은 더 기술적이고 더 느리며 시케인에서 좋은 탈출이 직선 구간에서 더 높은 최고 속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랩타임이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선수는 매우 짧은 공간에서 제동, 방향 전환 및 가속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곳은 동시에 높은 인지적, 신체적 요구를 하는 구역입니다. 이 모든 것의 조합은 선수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단 한 지점도 없는 랩을 만듭니다. 회복을 위한 긴 중간 직선 구간이 없습니다. 신체적 부담이 최소화되는 느린 코너도 없습니다. 빠른 랩이 지속되는 1분 46초 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진 반대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그리드에서 두카티 데스모세디치 GP25는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오토바이입니다. 무젤로의 고속 코너에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흔들림은 선수가 주행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작업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덜 안정적인 오토바이에서는 선수가 근력을 사용하여 오토바이가 코너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경향을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두카티에서는 그 작업을 부분적으로 공기역학이 수행합니다. 그것은 어깨 수술을 받은 선수에게 구체적인 이점입니다. 보상적인 근육 작업이 적다는 것은 새로 수술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으로 두카티는 무젤로와 같은 서킷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쉽게 완주할 수 있는 오토바이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는 공기역학이 다른 오토바이에서 선수가 해야 할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무젤로 선택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이는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측면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무젤로는 이탈리아 그랑프리입니다. 두카티가 항상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신기술 패키지를 가져오는 서킷입니다. 티포시들이 붉은 깃발로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분위기가 오토바이 경주보다는 축구 경기에 더 가까운 서킷입니다. 두카티에게 무젤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거의 제도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에게 익명의 서킷 대신 무젤로에서 복귀하는 것은 스포츠를 넘어선 의지의 선언입니다. 모토GP에서는 서사가 중요합니다.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패독에게 그 서킷이 가진 모든 감정적 부담을 안고 무젤로에서 복귀하는 것은 부상이 당신을 꺾지 못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렉스 로우스는 한 인터뷰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차분히 분석해보면 견고한 기술적 기반을 가진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마르크 마르케스를 야마하에 태워도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토GP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기술적 관찰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지난 4년간 야마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야마하는 2021년에 파비오 콰르타라로와 함께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당시 M1은 뛰어난 균형 잡힌 세시와 콰르타라로와 같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선수들이 사용 가능한 모든 10분의 1초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장치로 최대 출력의 단점을 보완하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그것은 두카티와는 다른 제작 철학이었습니다. 더 적은 순수 출력, 더 나은 핸들링, 후방 타이어 접지력의 더 큰 일관성.
문제는 그 이후로 모토GP의 기술 규정이 두카티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는 것입니다. 공기역학은 엄청난 중요성을 얻었습니다. 두카티가 누구보다 잘 다루는 리어, 라이드 하이트 장치는 코너 탈출 가속을 관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특히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과 코너 파워 관리 시스템은 너무나 정교해져서 최고의 시스템과 최악의 시스템 간의 차이가 랩당 몇십 분의 1초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마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뒤처졌습니다. 엔지니어 부족이나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경쟁자들보다 덜 효과적인 개발 경로에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3-4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기술적 단점을 축적할 때 그 결과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조차 그것들을 완전히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비오 콰르타라로의 사례는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콰르타라로는 객관적으로 현재 그리드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라이딩 기술, 예선에서의 시간 단축 능력, 그리고 레이스에서의 일관성은 어떤 챔피언 수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레이스에서 그는 우승자보다 20초 이상 뒤처지며 5년 전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위치에서 경기를 마칩니다. 그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혼다의 최악의 시절을 포함하여 매우 다른 기술적 조건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당시 RC213V는 현재 야마하만큼이나 문제가 많았지만 그 결함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르크는 객관적으로 그 장비로는 달성할 수 없었을 결과를 계속해서 이끌어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기술 적응 능력은 현재 그리드에서 비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크는 빠르기 위해 오토바이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해야 하며 일단 이해하면 그 한계까지 오토바이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몰고 갑니다. 그러한 이해 능력은 그의 엔지니어, 피드백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들고 두카티가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그와 함께 오토바이를 훨씬 더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챔피언십의 서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크가 부상당하고 자신의 수준 이하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선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마르크가 레이스에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인지 능력의 일부를 할애합니다. 다음 제동에서 공격할지 계산하고 저항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양보하는 것이 더 나은지 결정합니다. 그러한 정신적 부담은 성능의 실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며 그리드의 다른 어떤 선수도 그렇게 일관되게 생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이스 관리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인 페코 바냐이아도 예선에서 가장 빠를 가능성이 있는 호르헤 마르틴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다른 선수들에게 그러한 수준의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 예산으로 살 수도 없고 풍동에서 개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르크 마르케스에게는 밖에서 보기 쉽지 않은 변화가 있는데 이는 스톱워치가 직접 측정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압박감과의 관계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마르크 마르케스는 거의 포식자적인 에너지로 움직이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겨야 했습니다. 모든 선수가 이기고 싶어하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고 거의 강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모든 레이스는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점수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었던 그 강렬함은 또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상황이 그의 통제 밖에 있을 때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마르크가 챔피언십의 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위험한 결정을 내린 레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월드 챔피언십을 잃을 수도 있는 기동, 불필요한 추월, 피할 수 있었던 갈등을 유발하는 압박.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스포츠 결과와 분리할 수 없었던 선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상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선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바꾸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마르크가 겪었던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을 파괴하거나 다르게 재건하는 종류의 경험입니다. 오른쪽 팔 3번의 수술, 불확실한 결과의 몇 달간의 재활, 그가 100%를 다해도 이길 수 없었던 혼다로 1년 반 동안 경쟁, 그가 살아남는 동안 다른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오토바이로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결과와 모든 발언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그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은 정확히 같은 속도와 같은 경쟁 본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는 부족했던 것, 즉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평정심을 개발한 선수입니다. 마르크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그 문구는 스포츠 성능 측면에서 매우 정확한 기술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레이스에서의 그의 의사결정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순간 그의 자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레이스 결과에 합당한 것에 근거하여 언제 위험을 감수하고 언제 감수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읽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마르크는 경쟁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점에서 그를 압박하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그에게 한 자리를 잃게 하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레이스를 망치는 고위험 기동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선수였지만 누를 수 있는 특정 버튼을 가진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마르크는 그런 버튼이 없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같은 곳에는 없습니다. 그는 오토바이가 잘 작동하지 않는 날이 있고 가장 빠르지 않은 서킷이 있으며 최소한의 손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시즌 동안 우승하는 챔피언들과 왕조를 건설하는 챔피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최고의 오토바이를 가질 때 경쟁적 성숙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두카티 데스모세디치 GP25는 마르크가 모토GP에서 12년 동안 경쟁했던 최고의 장비입니다. 가장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오토바이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장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챔피언십에서 그리드 최고의 오토바이를 가진 성숙한 마르크는 나머지 선수들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합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마지막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마르크는 1년 넘게 그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무젤로로 돌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혼다에서 수년간 보낸 후 두카티에 와서 완전히 다른 라이딩 철학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던 2024년 초의 마르크가 아닙니다. 그는 수천 킬로미터를 축적했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트 및 레이스 세션 동안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두카티가 무젤로에 가져오는 부품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이미 그의 DNA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선수가 무젤로의 차고로 돌아와 그 두카티에 올라 수술 후 처음으로 트랙에 나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데이터는 그의 랩 타임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깨가 첫 번째 강한 제동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만약 견딘다면 나머지는 그저 다시 리듬을 찾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르크 마르케스는 그의 경력 내내 리듬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임을 증명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마르크 마르케스는 두카티 피트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거의 부상당한 채로 경쟁해왔다고 고백하면서요. 자신의 일부 낙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서요. 그리고 한 팔반으로 운전했다고 시인하면서요. 오늘 그는 이미 무젤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르크 마르케스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종종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게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수. 하지만 또한 현대 모토GP에 대해 매우 분명한 것을 남깁니다. 더 이상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체, 오토바이, 자신감, 전자장치, 그리고 절대적인 정신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서진 상태에서도 특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르케스에게서 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지배적인 선수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선수 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마르크가 무젤로에서 강하게 복구한다면? 그가 아직도 월드 챔피언십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상이 이미 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을까요?